윤석열 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행위로 규정했고 야당은 정부가 부패를 감추기 위해 사퇴로 몰아붙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임기를 5개월에 앞둔 윤 총장이 예상보다 빠른 사의를 택한 것을 두고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가 직접적 계기로 꼽힙니다. 월성원전 등 권력수사 제동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장관 등과 갈등을 빚은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낳은 직원 중 한 명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부 발표 8개월 전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들은 투기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공분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오늘 하루 요양병원 환자 3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했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다리가 묶인 채 맞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10kg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기관총 조준 사격을 가해 하루 새 38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위대는 유엔군 직접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윤석열 변수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신데렐라로 등장해 자칭 식물총장으로까지 전락했던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항의해 오늘 사표를 던졌고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는 쪽도 받는 쪽도 서로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애당초 임기를 다 채우진 않을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빠른 결단이었고 그 배경은 아직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만 최근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고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진 게 윤 총장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밀어붙였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관심은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 출마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만 윤 총장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미 상당 기간 전에 결심을 굳힌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 윤석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뉴스9은 먼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대검 청사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 2시 대검찰청 출근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관찰을 내고 입장문을 직접 준비한 윤 총장은 법치 파괴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털어놓은 윤 총장은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물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정된 오후 일정을 소화한 윤 총장은 오후 6시쯤 청사를 나섰습니다.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월까지였던 임기를 넉 달여 남긴 시점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복합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사퇴를 지나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등장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빅3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권에서는 다소 이런 사퇴가 내년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윤 총장 본인의 발언을 보면 내가 그만둬야 여당이 멈추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여권이 무리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감정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윤 총장의 급작스런 사퇴 배경은 한송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일명 중수청법은 지난달 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거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처럼 해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반동적인 수구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역사에서나 있어왔던 수구 세력의 반동적 행태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를 장악한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나서자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겠다며 중수청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절차를 따르라고 청와대가 경고했지만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 대구 방문 자리에서 부패 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재차 반발했습니다. 검수 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그리고 하루 뒤인 오늘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 내부도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고 일부에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검찰 내부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수선하겠군요. 네, 어제 대구 일정까지 소화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고 떠나자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상당수의 검사들은 검찰 해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번 판단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장은 종종 자신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는 것 같아 미안하단 말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사표는 청와대와 여권이 강요한 결과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접지 않자 검찰이 검찰 일을 하지 못하게 여건이 만들었다면서 윤 총장은 더 이상 총장이란 직위 안에서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평가,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바로 정치 참여란 해석 때문입니다. 일부 검사들은 윤 총장 이번 사표가 사실상 정치 행보라고 바라봤습니다. 한 차장검사는 윤 총장 본인이 사라지면 중수청법 도입이 중단될 거란 논리가 진정성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차장급 검사는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 영향력 확대 도구로 쓴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번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완성되고 나면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정부와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예상하기 쉬운 후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동시에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나간 윤석열과의 만만치 않은 싸움이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검찰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합니다. 법무부는 바로 신임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추천위원회가 장관에게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대립해왔던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하지 않아 후배 검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남아있는 정권으로서는 이 지검장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라는 점이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조남관 대검차장과
김호수 전 차관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주요 간부 인사에선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큰 역할을 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맡았던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약진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현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한 권력형 수사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원전 수사처럼 청와대 특미까지 다다른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란 상징적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앞으로 1년 남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 설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주원진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내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은 핵심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 총장은 현장을 찾아 수사팀을 독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전 강제 수사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지난해 12월 직무정지 복귀 직후에는 원전 평가서 조작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대전지검은 원전 수사,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중앙지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데 세 사건 모두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 남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 자리가 비면서 수사팀이 권력 수사 결재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풍을 막아줄 방패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특정 사건 결재를 미루는 것처럼 차기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권력 수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윤석열 총장만큼 화제를 몰고 다닌 총장은 없었을 겁니다. 권력 수사로 여러 차례 고초를 겪다가 문재인 정부 검찰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다시 권력과의 대척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윤석열의 검찰 인생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전격 발탁된 윤석열 총장. 대통령은 우리 총장님이라 부르며 각별한 신뢰를 보였죠.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부터 여권의 공적이 됩니다. 짙어지는 가족비리 의혹에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안겼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청와대의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하며 갈등을 빚었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라임 펀드 사건 등 예민한 수사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며 법무부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징계. 하지만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고 추 장관은 사실상 경질됐죠. 인사 개입과 수사 지휘 등 거듭된 방해를 버텨내며 소임을 다하겠다던 윤 총장.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수사권 박탈 시도에 총장직을 던지며
파란만장했던 1년 8개월을 마쳤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 앞서 배경 설명을 쭉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취재하는 김태훈 기자를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사실 뭐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았죠.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네, 이 검찰을 출입하는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갑작스러운 전개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징조는 있었습니다. 이 파열음의 시작은 오늘 사표가 수리된 신현수 민정수석의 돌발 사의부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며칠 전 신문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신문 인터뷰가 아니라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그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눈여겨볼 만한 그 대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 총장과 신 수석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인사안을 당시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고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일부 검사들의 현장 복귀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신 수석의 의견을 사실상 패싱하면서 신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정상화는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대검 일각에선 윤석열 결단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건 바로 이때였고, 그리고 뒤이어서 여권에서 중수청 밀어붙이기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수청이란 법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이 검찰총장이라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었습니다. 이 2주 전부터 대검 관계자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배수진을 치고 중수청법을 막을 것이다. 안 되면 직을 던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일 윤 총장이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도 사실은 직을 이미 그때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검사장 인사와 중간 간부 인사를 거치면서 윤 총장으로서는 이 사실상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런 고민을 주위에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강경한 발언을 쏘아내고 그 대구 고검을 방문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사퇴를 한 이 순서는 이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이 스스로 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예. 이제 사퇴설이 급속도로 퍼진 거는 어제 대구 방문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퇴설은 어제 급격도로 퍼져 나갔는데요. 그 윤 총장이 대구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퇴의 의사표시 이런 걸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측근들과 검찰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어젯밤부터 총장이 자리에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모들은 중수청법의 진행 과정을 보고 4월 재보선 결과도 보고 결정하자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밖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윤 총장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어젯밤 식사 자리도 좀 심상치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만큼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이 중요한 이유였고 타이밍은 윤 총장 본인이 잡았다는 건데 윤 총장이 밝힌 대로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말고 또 정치적 해석이나 셈법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정치부 기자와 함께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청와대 발표도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임기를 남기고 떠나는 윤 총장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청와대가 즉각 사의를 수용한 건 예상하고 있었다, 더 이상 미련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에 대한 차가워진 청와대의 시선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총장의 사표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에 제출됐는데 바로 3시에 청와대가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결심하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발표문도 단 24글자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올린 윤 총장 징계안을 제거했던 만큼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의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해 놓고도 여당의 중수청 설치 주장을 막지 않아 레임덕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여당 강경파의 압박을 청와대가 방어하지 못하면서 윤 총장은 사퇴를 택했고 문 대통령도 결국 윤 총장과의 결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사퇴 논란이 있었다가 일단락됐다고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그리고 후임 발표도 곧바로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윤 총장 사의 수용 브리핑을 한 지 불과 40분 뒤에 이번엔 신현수 민정수석 교체가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뒤 사표를 낸 게 지난달 17일이었으니까 보름 만에 사표를 수리한 건데 청와대는 국민들을 상대로 신현수 사퇴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 후임자 인선을 해온 셈입니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으로 노무현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변 부회장을 거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청와대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윤 총장 사퇴 태풍은 결국 여의도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오늘 하루 종일 서초동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벌써 집중적인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의 떠들썩한 사퇴 파문이 결국 정치를 하기 위한 쇼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오명을 썼다며 윤 총장의 취임사가 거짓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을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정치적 야욕, 내려가는 지지율에 대한 조바심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장직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근거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흔들림없이 할 겁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했던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당분간 늦추면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가장 정치적인 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가세했습니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용 쌓기가 아니었는지. 중수청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판검사가 출마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자신의 법안 때문에 오늘을 택했냐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반면 야권에선 윤 총장의 퇴진이 민주주의 파괴를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힘을 합쳐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발 정계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야당 내부 분위기는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지만 현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사실상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밖에서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치검찰이란 여권의 비난에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 사그러지는 것이 정치 행보라면 사육신도 정치 행보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야권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으면서도 윤 총장의 향후 행보가 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중도 진영에 자리매김할 경우 제1야당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과 만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면서 힘을 합치겠다고 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윤 총장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국민과 함께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윤 총장의 전격적인 사퇴는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당장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만 헌법과 법칙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면 중도층의 민심에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윤 갈등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말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법치 파괴를 강조하며 전격 사퇴한 만큼 오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 사는 중도 표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직을 떼고 정치 행보를 하는 순간 정권 비판 목소리에 힘이 떨어질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이후 균형추를 잡기 시작한 판세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특히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난 이후에도 현 정부의 문제를 지적할 경우 박빙 구도인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검찰개혁이 좀 무리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중간 유권자들에게 심어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당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 사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보궐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사퇴는 이제 정치권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당장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이제 변수가 아니라 사실상 상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그리고 있는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윤 총장이 어제 대구 간 것도 그렇고 오늘 사의 밝히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건 정치적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앵커께서 거론하신 두 가지 모두 사실상 현 정권과 정치적으로 이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공정과 함께 이 보수와 중도 진영에서 회복해야 할 주요 가치로 꼽히고 있죠. 윤 총장이 지난해 8월 이 신임 검사 신고식 때 민주주의라는 이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려 보면 이 오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언급한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사퇴 시기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네. 당초 뭐 보궐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또는 그 전에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상당히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금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보궐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이 보궐선거 일정을 염두에 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선거 이후에 만약에 사퇴를 했다면 사퇴에 따른 정치적 파괴력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실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윤 총장이 중도 진영에서도 지지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일로 중도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이 판검사 출마 제한법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사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최 대표는 판사와 검사가 이 퇴직한 지 1년이 안 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이른바 윤석열 출마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죠. 20대 대선이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이니까 만약에 그 법이 제정이 돼도 이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시점을 3월 9일 이전으로 잡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뭐 대선까지 꼭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인데 네. 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면서 자기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로 보이더군요. 네.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당장 어떤 특정 정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동안 자신이 이끌었던 이 정권 관련 수사가 결국에는 정치행위 아니었느냐라는 공격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독자 노선으로 또 성공한 사례가 없었죠. 예. 그래서 먼저 중도 진영에서 세력화를 꾀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 여권을 강하게 비판해온 진중권, 또 서민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 등 이 진보 인사들도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거란 말들이 많습니다. 여야의 선거 일정을 보면 오는 9월 정도에는 대선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이 다음 달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을 향한 주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윤 총장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 제1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도 야당의 제1야당의 뭐 조직력, 뭐 자금력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과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윤 총장과의
연대에 좀 기대를 거는 말들을 했었는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 총장과 만약에 힘을 합친다면 이 윤 총장이 선점한 가치죠. 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 이런 게 더해지면서 부패, 무능 이런 좀 부정적인 기존의 이미지가 조금 덜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양측이 힘을 모으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거 이게 양쪽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뭐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당 밖에 있는 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윤 총장 관련해서 이제는 사회부보다 정치부가 바빠지게 생겼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네. 서주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전 대상 지역 땅을 미리 구매해서 투기 논란을 낳은 LH 직원 명의 땅을 저희가 추적해봤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개발 계획인 정부의 산업단지 발표 8개월 전에도 인근 땅을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LH 직원과 공동 구매했고 이 땅의 시세는 구매 당시보다 2배 넘게 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개된 투기 의혹과 같은 패턴인 거죠. 먼저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LH공사 직원인 박모 씨와 강모 씨가 2018년 4월 배우자 등 4명의 이름으로 산 밭입니다. 길이 없는 맹지였지만 평당 100만 원이 넘는 19억 4천만 원에 사들여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걸 나무 심는 거 한 몇 냈을 거야? 이 땅을 산 지 8개월 만인 2018년 12월 LH공사는 광명시흥 일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직원들이 사들인 땅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인데 이르면 올해 말부터 97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됩니다. 개발 호재에 땅값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뭐 200에서 250 하겠죠, 요새? 거래 안 될 텐데요. 개발된다는데 누가 파겠어요, 그거를? 땅 주인인 LH 직원 강 씨는 이보다 앞선 2017년 8월엔 국방부 소유였던 인근 광명시 옥길동에 526제곱미터 땅을 사들였고 지난해 2월엔 다른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 신도시 내 5천여 제곱미터 땅을 사들였습니다. 산업단지와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해당 부지 인근 땅 쇼핑에 나선 셈입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LH공사와 강 씨를 접촉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결국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는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오른 일부 LH 직원들의 생각이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고 한 건데요. 이 교묘한 투자 방식이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커지는 파장에 LH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철저한 사실규명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광명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라는 두둔성 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내로남불도 모자라 철면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투기동호회 같은 투자 방식에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 3명이 15억 원이 넘는 농지를 함께 사들이는가 하면 현금 보상이 아니라 신도시로 조성된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땅을 쪼개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직원 상당수가 퇴직을 앞둔 상황이어서 일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연령층, 임금 피크제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본인의 사업적 정보,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LH는 2019년 공기업 평가 윤리경영 분야에서 D+ 등급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확산되는 비난 여론에 대통령이 수사 주체로 지목한 총리실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조사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그런데 조사 대상인 국토부도 이 합동조사단의 이름을 올려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부는 의심 택지 지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명 시흥뿐 아니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 등 8곳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LH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개발공사, 경기도와 인천시의 유관부서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되면서 벌써부터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국세청이 빠졌고 퇴직자들은 민간인이어서 동의를 받아야 조사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를 전환을 해서 SNS라든지 개인별 PC를 이용한 내부 정보 공유 과정을 증거로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성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본 세권 지시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결국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또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요양병원 환자로 이틀 새 접종 후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며 불안감 차단에 나섰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그제 오전 11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미열과 간질 발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계시다가 건양대 병원에 잠깐 입원하셨다가 최근에 동구에 있는 그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전북에선 50대 요양병원 환자 2명이 그제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로써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치사율이라든가 중증도를 낮추는 큰 이득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자가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꺼이 접종할 것이라며 불안감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8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 1차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접종 7일째인 오늘부터는 일반 병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선 냉장시설 고장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명분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병주입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다리가 묶인 채 부모에게 맞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10kg쯤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숨진 8살 A양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입니다. 몸무게 15kg 정도인 아이가 사용하는 기저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은 몸무게가 10kg쯤으로 추정됩니다. 또래 평균 몸무게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영양결핍 상태로 상당히 말랐었어요. 10kg 내외요? 키로 1m가 될지 모르겠네요. 1m. 경찰 조사 결과 A양 부모는 아이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며 기저귀를 착용시켰습니다. A양은 용변 실수를 하면 손과 발이 묶인 채 잠을 자거나 매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엄마가 왜 조용하라는 식으로 야단치는 거 그렇게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나온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 여러 곳에 멍자국과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윗속에는 남은 음식물도 없었습니다. A양 의붓아버지는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숨진 당일에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모는 여전히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양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난달 북한 남성이 동해 바다를 헤엄쳐 남하한 사건에 대해 군이 관련자를 징계했습니다. 국방부는 책임을 물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8군 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2년 전 목선 귀순 사건 때보다 징계가 약한 것이어서 이런 징계로 군 기강을 바로잡는 게 가능하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오리발 귀순 때 군은 북한 남성이 CCTV에 8번 찍히는 동안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속 상급부대인 8군 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여단장, 대대장과 배수로 보강 공사를 제대로 안 한 전임 대대장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군이 스스로 명백한 경계 실패라고 인정했지만 초병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좀 확인했습니다. 군단장 엄중 경고로 그친 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군함 파괴 비판도 나옵니다. 2019년 북한 목선이 군의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했던 목선 귀순 사건 때 8군 단장이 보직 해임됐었습니다. 하지만 야전 지휘관의 잘못만 탓하기에 구조적 문제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방 철책의 해안까지 포함해 22사단 책임 경계선은 총 100km로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다른 최전방 사단 책임 경계선이 30에서 40km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이번 귀순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는 병력 배치와 구조를 부대 재창설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이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교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오 전 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룰 협상에 쏠리게 됐습니다. 여야의 보궐선거 관련 움직임은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그간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나경원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나 전 의원을 5.3%포인트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오 후보는 10년 전 중도 사퇴를 다시 사과하다 윤시유를 불키기도 했지만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이현주 전 의원을 큰 격차로 앞서면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아껴낸 세금을 마치 정권의 정치자금처럼 쓰는 이 정권을 심판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조속한 단일화 논의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진 입장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사전 등록한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하는 완전 개방형 시민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들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범여권 단일화를 진행 중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현역 의원 41명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전부 당에서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당에다 일임했거든요.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장마당엔 고양이 뿔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북한 경제를 지탱해 왔었는데 극심한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북한 당국이 결국 장마당을 금지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내린 건지 김도형 기자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영 상업을 발전시키고 국양 편의 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 시기 매우 긴절한 문제로 상정하고 지난 1월 당대회에서 국가 통제 강화를 선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장마당 금지에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은 장마당 금지 징후를 포착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배급제가 끊기면서 배고픔에 시달린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장마당은 현재 북한 전역에 400에서 500여 곳, 관련 종사자만 110만 명에 이릅니다. 북한 2030 세대는 국가 배급보다 시장 거래에 더 익숙해 장마당 세대로 불릴 정도입니다. 중국을 통해 유입된 한국산 제품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장마당에서 매대 사용료 등 매년 우리 돈으로 약 630억 원의 세금을 걷어왔는데 아예 모든 상점을 당국이 관리해 더 많은 돈을 걷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당국의 금고가 비어서 이제 인민들에게 손을 벌리는데 자칫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죽이는 결과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미얀마는 전쟁터입니다. 이 군부가 기관총으로 시위대에 조준 사격을 가해 하루 새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데타 발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시위대는 유엔군 도움 등 국제사회의 실질적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달아나는 시위 참가자들을 군인들이 총을 쏘며 끝까지 쫓습니다. 만달레이 상공에선 제트기 5대의 편대 비행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안에 숨어도 찾아냅니다.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어제 하루 사망자는 38명에 달해 반쿠데타 시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It seems that the police used weapons like 9mm submachine guns, so live ammunitions. SNS 등을 중심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군경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날 시위에 참가했던 19살 소녀가 군경의 총에 맞아 숨진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녀가 입은 셔츠엔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As I said today, it is repulsive. We are evaluating policy measures. 미얀마 시위대는 유엔군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지만 종로 뒷골목 피맛골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높은 사람 행차를 피해 다녔던 길이죠. 수행하는 하인들이 개 물러거라 하며 위세와 행패를 부리는 게 싫었던 겁니다. 날릴 용자를 딱 붙이고 가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회야. 춘향과 관원 행차에 나오는 말 거들거린다는 거들먹거린다와 같습니다. 둘 다 왕실의 말을 돌보던 종칠품 잡직인 거들이 행차 앞에서 몸을 흔들며 우쭐거린 데서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흔들거리는 행태에서 나온 말이 거들나답니다. 재산 다 들어먹고 집안이 결단 난다는 뜻이죠. 예로부터 간은 정신을 쓸개는 줏대를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운이 너무 왕성해 겁이 없는 것을 간이 부었다고 하고 허튼 짓 하는 것을 쓸개 빠졌다고 하죠. 권력에 취해 자신의 본분을 잃은 거들들이 그랬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은 국민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질렀습니다. 부동산 소유를 마치 죄악처럼 다루며 온갖 규제와 세금을 때리더니 정작 주택정책 실행기관에서는 끼리끼리 땅 사들이느라 바빴던 겁니다. 보상액을 늘리려고 멀쩡한 논을 갈아엎어 이렇게 묘목을 심어놓은 데 이르러선 국민의 거들, 공복이 아니라 공공의 도둑, 공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땅을 사들일 때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버젓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정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비록 오늘 다시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내세운 공공주도 개발 정책의 신뢰가 거덜날 지경인데도 마치 남의 말 하듯 말이죠. 장관이 이러니 LH 직원 게시판에 우리라고 왜 투자하면 안 되느냐는 글이 올라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신공항 예정지 일대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장본인이고 민주당은 보궐선거 핵심 공약으로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책임자와 그 가족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조 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또 풀립니다. 나라 비전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견디다 못한 여당은 결국 세금 올리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아니면 거덜들인가요? 3월 4일 앵커의 시선은 거덜들이 거덜내는 나라였습니다. 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포근하게 보내실 수 있겠는데요. 대신 일교차는 더 커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내일 서울은 아침에 1도에서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10도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날씨엔 도톰하면서도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 지역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또 다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연휴에도 눈 피해가 상당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4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